기름 냄새 나니까 저리 치우세요. 며느리 말만 듣고 명절에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쓰레기 취급당한 어머니. 이제 저희끼리 살고 싶습니다라며 37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며 키운 아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던 어머니가 80억 원 상당의 땅을 숨겨두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과연 배은망덕한 아들과 며느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기름 냄새 난다고요. 저리 치우세요. 박혜진이 코를 찌푸리며 조영란이 가져온 음식 보따리를 밀어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갈비를 재우고 잡채를 볶고 전을 부친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영란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7년을 키운 아들 최태우가 거실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태우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죠. 혜진이가 말한 게 맞아요. 이제 저희끼리 살고 싶습니다. 뭐라고? 영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를 키우려고 시장 좌판에서 20년을 버텨낸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태우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얘기는 그만하세요. 저도 이제 건설회사 사장이고 혜진이도 명품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수준에 맞게 살고 싶다고요. 혜진이 팔짱을 끼며 거들었어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집이 어디 있어요? 저희도 체면이 있잖아요. 영란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체면이라고? 너희들 체면을 위해서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번 돈으로 너를 대학까지 보낸 엄마를 말이야? 태우가 짜증스럽다는 듯 한숨을 쉬었죠.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더 곤란해요. 저희가 효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로 살면서 가끔 안부 묻고 지내자고요. 가끔 안부를 묻고. 영란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럼 설날에도 오지 말라는 거야? 추석에도 오지 말고.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오시면 집이 온통 기름 냄새가 나고 정리하기도 힘들어요. 영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너희들이 좋아한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든 음식이 그렇게 더러우니? 내가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엄마니? 영란은 지난 3일 동안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갈비를 골라 사서 하루 종일 핏물을 빼고 양념에 재웠어요. 잡채용 당면도 일일이 손질하고 표고버섯과 시금치를 각각 따로 볶아 색깔이 예쁘게 나오도록 했죠. 동그랑땡을 부칠 때는 기름이 튀어도 참으며 아들이 어릴 때 좋아했던 모양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얘기 또 하시네요. 태우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제 어른이에요. 어릴 때 얘기 그만하시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영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뭔데? 37년 동안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엄마를 버리는 게 현실이야? 혜진이 소파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해야죠. 계속 자식에게만 의존하시면 안 되잖아요. 의존이라고? 영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의존했니? 매달 용돈 드리고 명절 때마다 선물 사다 주는 게 의존이야? 태우가 문 쪽으로 가서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그냥 가세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영란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봤습니다. 태우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말해봐. 고칠 수 있는 거면 고칠게. 혜진이 뒤에서 팔꿈치로 태우를 찔렀어요. 태우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생활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달라서? 영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37년 동안 같이 살면서 지금 와서 달라서라고. 태우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어요. 어머니 시간도 늦었고 오늘은 정말 가세요. 혜진이도 피곤해해요. 영란이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30년 전 젊은 아들이 엄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던 그 아이는 어디 갔을까요? 10살 때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끓을 때 죽을 끓여주며 밤새 간병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태우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었죠. 엄마 나 커서 엄마한테 진짜 잘할게요. 엄마가 제일 좋아요. 그 아이가 지금은 엄마를 집에서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뒤에서 중얼거렸어요. 빨리 가세요. 음식 냄새가 계속 나잖아요. 영란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바람에 보따리가 바닥에 떨어져 갈비찜과 잡채가 복도에 흩어졌어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차가운 바닥에 뒹굴었죠. 8살 손자 최준석이가 베란다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준석이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불렀어요. 하지만 혜진이가 급히 달려가 준석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텔레비전 봐. 영란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음식을 주워 담았어요. 갈비 하나하나가 마치 부서진 마음 조각 같았죠.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육수가 차가운 복도 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 이웃집 문이 살짝 열리며 누군가 고개를 내밀었지만 영란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는 다시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영란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7년 동안 내가 뭘 위해 살았던 거야?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태우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안아주기도 했고 친구들 앞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대단하다고 자랑하기도 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태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혜진이를 만나면서부터였어요. 혜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영란은 기뻤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 감사했죠. 하지만 혜진이는 처음부터 영란을 못마땅해 했어요.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사는 것도 싫어했고 영란이 만든 음식도 별로라며 잘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영란은 참았어요. 신세대 며느리니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혜진이의 태도는 더 차가워졌고 태우도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보따리를 다시 묶으며 영란은 지난 몇 년을 되돌아봤어요. 태우가 건설업체를 차릴 때도 영란이 전 재산을 털어서 도와줬죠.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요. 복도에서 일어나며 영란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오래 쪼그리고 앉아있던 무릎이 아팠습니다. 37년 전 갓난아기였던 태우를 품에 안고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하루도 쉬지 않고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태우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툰 날이면 밤새 달래주고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면 빚을 내서라도 마련해줬죠. 태우가 아플 때는 병원에서 밤새 간병하며 제발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모든 희생과 사랑이 현관문 앞 차가운 바닥에 흩어진 음식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영란이 마지막 갈비 조각을 주워 담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아들은 이미 죽었어. 보따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영란의 뒷모습이 을씨년스럽게 휘청거렸습니다. 37년간 쌓아온 모든 추억과 사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문 안에서는 혜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 수 있겠네요. 어머님 없으니까 진짜 속이 시원해요. 태우도 안도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겠네. 어머니 눈치 안 보고 말이야. 영란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37년 동안 눈치를 봐가며 살았던 건 바로 자신이었는데 말입니다. 아들이 싫어할까봐 조심조심 행동했고 며느리 비위를 맞추려고 애썼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아들의 집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끝이었습니다. 1층에 내려서 아파트 현관을 나서며 영란은 차가운 바람을 맞았어요. 설날 아침이었지만 거리는 쓸쓸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집에서 따뜻하게 명절을 보내고 있을 텐데 자신만 혼자 길거리에 서 있었죠.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날에도 갈 곳은 시장뿐이었어요. 37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아들이 이제는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영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영란이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설날 오후쯤 아들 집에서 나와 준석이와 함께 연날리기를 하거나 윷놀이를 했을 텐데 지금은 혼자 썰렁한 시장 좌판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상인들은 모두 가족들과 설을 보내느라 문을 닫았고 시장 전체가 을씨년스러웠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영란이 무릎을 끌어안고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차가운 바람이 시장 골목 사이로 휘몰아쳤습니다. 영란의 어깨가 덜덜 떨렸지만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빈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더 서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좌판 위에 담요를 깔고 그냥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장 초입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이런 밤에 시장에 올까요? 영란이 고개를 돌리자 중년 남성이 손전등을 켜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누구 없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여기 있어요. 영란이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가 가까이 와서 영란을 확인했어요. 아, 조영란 씨시네요. 저 박철민 변호사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변호사요? 영란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요? 박철민이 서류 가방을 열며 설명했어요. 영란 씨 남편분 최성훈 씨 아시죠? 돌아가신 지 7년 됐는데 그분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남편이요? 영란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남편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다는 걸까요? 성훈 씨가 생전에 토지를 매입하셨더라고요. 박철민이 등기부등본을 꺼내며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경기도 화성시 일대 농지 3만 평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농지요? 영란이 어리둥절했어요. 남편이 농사를 지을 사람도 아니었는데 왜 농지를 샀을까요? 그것도 3만 평이나 말이에요. 그때는 평당 1,000원도 안 하는 헐값이었어요. 박철민이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일대가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됐거든요. 신도시요? 영란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뜻인가요? 많이 오른 정도가 아니에요. 박철민이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현재 시가로 평가하면 대략 80억 원 정도 됩니다. 80억 원? 영란이 주저앉을 뻔했어요. 내가 80억 원짜리 땅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성훈 씨가 비밀로 해두셨나 봐요. 박철민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마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개발 소식을 듣고 서류를 찾다가 발견하게 됐거든요. 영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80억 원이라니요.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10만 원 벌기 힘든 자신이 80억 원의 땅 주인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제 소유가 맞나요? 영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등기부등본에 조영란 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박철민이 확인시켜줬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으신 거예요. 영란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정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세금 고지서나 통지서가 안 왔을까요? 영란이 의문스러워했어요. 농지라서 세금이 거의 없었거든요. 박철민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발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빨리 처분하시거나 개발 수익을 노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처분이요? 영란이 고민에 빠졌어요. 8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박철민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일단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릴게요. 변호사가 떠난 후 영란은 혼자 시장에 앉아 등기부등본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조영란.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과 위치도 명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80억 원. 영란이 중얼거렸어요. 정말 내가 그런 돈의 주인이라고요? 갑자기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혜진이 격이 다르다고 했던 그 말, 아들 태호가 수준에 맞게 살고 싶다고 했던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수준이라고 했지? 영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80억 원 가진 사람이 수준이 낮다고요? 하지만 곧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오늘의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버린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선택권이 생겼어요. 영란이 서류를 가슴에 품으며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는 힘이 생겼다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란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아들에게 주면 될까요? 아니면 손자 준석이 교육비로 써야 할까요? 하지만 오늘 겪은 일을 생각하니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자신을 그렇게 무시한 사람들에게 왜 호의를 베풀어야 하나요? 집에 도착해서 영란은 남편의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꺼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그 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영란에게. 남편 성훈의 손글씨였어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혹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기 때문이야. 화성에 있는 땅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언젠가는 큰 도움이 될 거야. 너와 태호를 위해서 마련해 둔 거니까 잘 활용하길 바라.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영란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죽어서도 가족을 걱정했던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영란이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영란은 박철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밤새 생각한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8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이 선 거죠. 변호사님, 저 결정했어요. 영란이 사무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땅을 처분하고 싶어요. 박철민이 놀란 표정으로 영란을 맞았어요. 이렇게 빨리 결정하실 줄 몰랐는데요. 처분해서 뭘 하실 생각이세요? 기부하려고요. 영란의 대답에 박철민이 더욱 놀랐습니다. 80억 원을 기부한다고요? 내 전액은 아니고 대부분을 기부할 생각이에요. 영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제 밤에 많이 생각해봤는데 이 돈으로 복수를 하고 싶어요. 복수요? 박철민이 의아해했어요. 기부가 어떻게 복수가 되나요? 영란이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버린 이유가 돈 때문이에요. 가난한 엄마가 창피하다는 거죠. 그럼 그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게 가장 큰 복수 아니겠어요?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정말 후회 안 하실 건가요? 80억 원은 정말 큰 돈이에요. 후회할 게 뭐 있어요? 영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어제까지는 없던 돈이에요. 평생 모르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던 돈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제 인생이 달라지나요?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시겠어요? 먼저 토지 매각을 진행해 주세요. 영란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사회복지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이름은 희망의 집으로 하고요. 희망의 집이요? 박철민이 적어가며 물었어요.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요? 가난한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랑 쉼터를 만들고 싶어요. 영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처럼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노인분들이 의지할 곳 말이에요. 좋은 취지네요. 박철민이 감탄했어요. 그런데 전액을 다 쓰시면 본인은 어떻게 사실 건가요? 10억 정도는 남겨둘 생각이에요. 영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남은 인생 살기에는 충분하죠. 박철민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럼 70억 원을 기부하시겠다는 건가요? 정말 대단한 결심이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영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부 확정 통지서를 제 아들 집으로 보내주세요. 아들 집으로요? 박철민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그러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들이 알아야죠. 영란이 차갑게 웃었어요. 자기가 버린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이에요. 박철민이 이해했다는 듯 끄덕였어요. 아, 그런 의미군요. 알겠습니다. 진행해 드릴게요. 며칠 후 모든 서류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영란의 토지는 개발업체에 80억 원에 매각됐고 그중 70억 원이 희망의 집 재단으로 기부됐어요. 나머지 10억 원은 영란의 개인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박철민이 최종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기부 확정 통지서도 아들분 주소로 발송했고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영란이 서류를 받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박철민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에요? 시골로 내려갈 생각이에요. 영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조용한 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박철민이 응원했습니다. 재단 일은 제가 계속 관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영란이 사무실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37년 동안 살아온 서울 생활이 이제 정말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란은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한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무력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조영란으로만 살겠어요. 영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조영란으로 말이에요. 최태호의 집에서는 평범한 화요일 오후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명품 매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 우편함에 여러 통의 우편물이 들어있었죠. 뭐가 이렇게 많이 왔지? 혜진이 우편물들을 뒤적거리며 중얼거렸어요. 대부분 광고 우편물이었는데 그 중에 희망의 집 사회복지재단이라고 적힌 공식 우편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회복지재단? 혜진이 봉투를 뜯으며 의아해했어요. 우리가 기부한 적도 없는데 왜 이런 게 오지? 봉투를 열자 기부 확정 통지서라는 제목의 공식 문서가 나왔습니다. 혜진이 내용을 읽기 시작했는데 점점 얼굴이 하얘졌어요. 기부자 조영란. 기부 금액 70억 원. 혜진이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70억 원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혜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70억 원을 기부했다고. 이게 말이 돼? 태호가 서재에서 뛰어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이거 봐. 혜진이 통지서를 태호에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70억 원을 기부했다고 나와 있어. 태호가 통지서를 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기부자 조영란, 기부 금액 70억 원. 분명히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태호가 어리둥절해했어요. 우리 엄마가 어디서 70억 원을 구했다고? 혜진이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7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숨기고 있었다고. 우리를 바보 취급한 거야. 태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평범한 상인이라고 생각했는데 70억 원이라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잠깐 진짜야? 태호가 통지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희망의 집 사회복지재단의 공식 도장이 찍혀 있었고 법무법인의 확인도 받은 정식 서류였습니다. 진짜라니까. 혜진이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낸 게 말이 돼? 70억 원 가진 사람을. 태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설날에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기름 냄새 난다고 음식을 거부했던 혜진의 모습도 생생했죠. 그럼 엄마가 왜 그동안 숨기고 계셨을까? 태호가 중얼거렸어요. 숨겼다고. 혜진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우리를 시험한 거야. 우리가 돈 때문에 잘해주는 건지 진짜로 좋아하는 건지 시험해 본 거라고. 태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건설회사 직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 거부 통보가 왔어요. 뭐? 태호가 놀라며 일어났어요. 왜 갑자기?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더 이상 대출을 연장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직원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5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어요. 50억 원? 태호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전화를 끊은 태호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했어. 그럼 더욱 큰일이잖아. 혜진이 패닉 상태가 됐어요. 시어머니한테 빌어야겠어. 70억 원이나 가진 분이 50억 원 못 도와줄 리가 없잖아. 태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연락해? 우리가 설날에 그렇게 대했는데. 그러니까. 혜진이 태호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어요. 당신이 잘못 판단한 거야. 나는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태호가 반박했어요. 너도 엄마를 무시했잖아. 격이 다르다고 했으면서. 혜진과 태호가 서로 원망하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잘 지내던 부부가 이 일로 인해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건데? 혜진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회사가 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태호도 막막했어요. 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설날 이후로 어머니는 전화도 받지 않으셨거든요. 일단 엄마를 찾아보자. 태호가 결심을 굳혔어요. 어디 계신지 알아내서 사과하고 도움을 청해야겠어. 그런데 어디서 찾아? 혜진이 물었어요. 시장부터 가보자. 태호가 차 열쇠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좌판에 계실 수도 있어. 부부가 급히 시장으로 향했지만 영란의 좌판은 비어 있었어요. 다른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며칠 전부터 보지 못했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집에도 안 계시고 시장에도 안 계시면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태호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때 태호의 핸드폰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행 담당자였어요. 태호 씨 이번 주 금요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회사와 자택을 경매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요? 태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됐어요. 집까지 뺏긴다고요? 그렇습니다. 은행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해요. 전화를 끊은 태호가 주저앉았어요. 회사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집까지 잃게 생겼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 났어.
태호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혜진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나 때문이라고. 태호가 화를 냈어요. 너도 함께 그랬잖아. 부부의 다툼은 더욱 격해졌고 평소에 화목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70억 원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그들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태호와 혜진이 영란을 찾아 헤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을 다니며 수소문했지만 어머니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그러던 중 시장의 한 상인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영란이가 전라도로 내려갔다더라. 나이든 상인이 말했어요. 두륜산 근처 절에 가서 지낸다고 했던 것 같은데. 두륜산이요? 태호가 반가워하며 물었어요. 어느 절인지 아세요? 철쇠사라고 했나? 상인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불공을 드린다고 하더라고. 태호와 혜진이 급히 전라도로 향했습니다. 5시간을 달려 두륜산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철쇠사가 어디죠? 태호가 지역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산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어요. 주민이 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로는 못 올라가고 걸어서 1시간은 가야 해요. 1시간이요? 혜진이 짜증을 냈어요. 이런 깊은 산골에 왜 들어가신 거야? 그래도 가야죠. 태호가 결심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찾아야 해. 부부가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혜진은 하이힐을 신고 왔다가 중간에 신발이 부러져서 맨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혜진이 투덜거렸어요. 왜 하필 이런 깊은 산에 계시는 거야? 그만 투덜거리고 빨리 와. 태호도 지쳐 있었지만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계속 걸었어요. 1시간 반을 올라가서야 철쇠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암자였는데 몇 명의 스님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태호가 스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조영란이라는 분이 여기 계시나요? 조영란 보살님 말씀이시군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시긴 하신데 누구신지요? 저는 아들 최태호입니다. 태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스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영란 보살님이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가족은 절대 안 된다고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혜진이 스님에게 절을 하며 애원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거든요. 스님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직접 만나는 건 안 되지만 전화로는 통화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잠깐 기다리세요. 스님이 암자 안으로 들어갔다가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어요. 영란 보살님 아드님이 찾아오셨는데 통화 한번 하시겠어요? 전화 너머로 영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엄마. 태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영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설날에 나를 쫓아낸 것도 잊었나요? 기름 냄새 난다고 내 음식을 쓰레기 취급한 것도요? 그건 태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혜진이 전화기를 빼앗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이 그런 큰 돈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어요. 아, 그 얘기군요. 영란이 차갑게 웃었어요. 70억 원 기부한 거 알았나 보네요. 네, 그래서 왔어요. 혜진이 급히 말했습니다. 태호 회사가 망할 위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요? 영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나를 격이 다른 사람이라고 무시하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어머님 제발요. 태호가 애원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알면 됐어요. 영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스님이 중간에서 말했어요.
영란 보살님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스님 말씀 고맙지만 이미 결정했어요. 영란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며느리 말만 듣고 나를 쫓아낸 그 순간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태호가 절규하며 소리쳤어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영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박철민 변호사를 통해서 접근 금지 조치도 받을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호와 혜진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끝난 것 같네요. 스님이 동정 어린 시선으로 말했어요. 영란 보살님이 그렇게 화가 나신 건 처음 봐요. 스님 제발 한 번만 더 부탁해 주세요. 혜진이 매달렸어요. 이미 마음을 굳히셨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려가시는 게 좋겠어요. 태호와 혜진이 절망적인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하지?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태호도 절망적이었어요. 정말 모든 게 끝인 것 같아.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어머니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탄까지 눈앞에 닥쳐온 상황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태호와 혜진을 기다리고 있는 건 더욱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집 앞에는 법원 집행관과 은행 직원들이 와 있었어요. 최태호 씨 맞으시죠?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강제 집행영장입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해요. 강제 집행이요? 태호가 얼떨떨해하며 서류를 받아봤어요. 정말 법원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해서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기로 했거든요. 은행 직원이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건설회사도 오늘부터 문을 닫아야 해요. 회사까지요? 태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였습니다. 혜진이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하룻밤 사이에 집에서 쫓겨나라고요? 법적 절차를 다 거친 일이에요. 집행관이 매정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혜진이 울부짖었어요. 그건 저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은행 직원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12시간 후에 다시 와서 확인하겠어요. 공무원들이 떠난 후 태호와 혜진은 망연자실했어요.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 혜진이 털썩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태호도 답이 없었어요. 건설회사도 망하고 집도 잃게 됐는데 갑자기 어디서 살 돈을 구하겠어요? 당신 엄마한테 다시 연락해봐. 혜진이 태호를 재촉했어요. 정말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엄마가 받을 리 없어. 태호가 포기한 듯 말했습니다. 접근 금지 조치까지 하겠다고 하셨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당신이 엄마를 잘못 대한 탓이야. 또 내 탓이야? 태호가 화를 냈어요. 너도 똑같이 했으면서. 부부가 다시 한번 격하게 다투기 시작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관계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때 8살 아들 준석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아빠, 엄마 왜 싸워요? 준석아. 태호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실수를 해서 우리가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 이사요? 준석이가 천진하게 물었어요. 어디로 가요? 태호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혜진이 친정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뭐? 집에서 쫓겨난다고? 혜진의 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엄마 도와주세요. 혜진이 애원했어요. 잠깐이라도 우리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요? 안 돼. 혜진의 어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체면이 있어. 그런 신세진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줘? 엄마. 혜진이 절규했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어요. 친정에서도 거절당한 거야? 태우가 허탈하게 물었어요. 네, 그래요. 혜진이 울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밤 12시가 되자 집행관들이 다시 왔어요. 나가셨나요? 아직 짐을 다 못 쌌어요. 태우가 애원했습니다. 하루만 더 주세요. 안 됩니다. 집행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결국 태우 가족은 몇 개의 가방만 들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파트 앞 길거리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서 자요? 준석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태우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찜질방에 갈 돈도 없었거든요. 결국 가족은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2월의 차가운 밤 공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춥다. 준석이가 아빠 품에 파고들며 중얼거렸어요. 태우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들에게 덮어줬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 태우도 절망적이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건설회사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노숙자가 됐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이런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낮에는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건설회사가 망했다는 소문이 퍼져서 아무도 태우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혜진도 명품 매장에서 해고됐습니다. 남편 회사가 망한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는 없다는 게 이유였어요. 일주일 후 태우 가족은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했어요.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준석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왜 안 와?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 태우가 아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런데 자신이 그 어머니를 내쫓았다는 사실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아파트 앞 벤치에서 보름째 노숙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아침, 태우는 익숙한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깔끔한 옷차림의 영란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태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정말 어머니세요? 영란이 태우와 혜진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한 달 전 잘 나가던 부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며칠 씻지 못한 냄새가 진동했어요. 이 꼴이 됐구나. 영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0억 원 가진 어머니를 쫓아낸 결과가 이거야? 어머님. 혜진이 영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영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날에 내 음식을 쓰레기 취급하면서 격이 다르다고 했던 그 입으로. 어머님 제발요. 태우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영란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기회라고? 너희들한테 무슨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때 8살 준석이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할머니.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영란에게 달려갔습니다. 준석아. 영란이 손자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준석이 많이 춥고 배고팠지? 네, 할머니. 준석이가 할머니 품에 파고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영란이 준석이를 안고 일어서며 태우와 혜진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너희들은 나한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하지만 준석이는 내 손자니까 데려갈 거야. 뭐라고요?
태우가 놀라며 일어났어요. 준석이를 데려간다고요? 네, 그래요. 영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너희들 때문에 고생할 이유는 없으니까. 안 돼요. 혜진이 소리쳤어요. 준석이는 우리 아들이에요. 너희들이 제대로 키울 수 있어? 영란이 혜진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벤치에서 자면서 어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태우가 절규하며 애원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는 이미 줬어. 영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설날에 말이야. 그때 너희들이 선택한 거잖아. 영란이 준석이의 손을 잡고 가려고 하자 태우가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요. 아들을 빼앗지 마세요. 빼앗는다고. 영란이 태우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나를 버렸잖아. 이제 나도 너희들을 버리는 거야. 준석이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는 안 가요? 준서가 할머니랑 둘이서만 가자. 영란이 손자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저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혜진이 영란의 다리를 붙잡으며 울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후회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영란이 혜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작에 그럴 것이지. 영란이 준석이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태호와 혜진이 뒤쫓아가며 애원했지만 영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준석이가 뒤돌아보며 불렀지만 영란이 아이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준석아, 저기 봐. 할머니가 새 옷 사줄 거야. 영란이 손자를 달래며 멀어져 갔습니다. 태호와 혜진이 벤치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들마저 잃게 된 절망감에 두 사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태호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혜진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나니 후회만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편 영란은 준석이와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손자에게 새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며 말했어요. 준서가 이제 할머니랑 새로운 곳에서 살자. 네, 할머니. 준석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영란이 손자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면서 말이야. 6개월이 지난 후 영란과 준석이는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예쁜 집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1등 했어요. 준석이가 상장을 들고 뛰어오며 자랑했습니다. 우와, 우리 준석이 정말 대단하다. 영란이 손자를 높이 들어올리며 칭찬했어요. 할머니가 축하 케이크 만들어줄게. 준석이가 할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영란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진실한 사랑이 진짜 가족의 의미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준석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영란이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준서가 아빠, 엄마는 지금 많이 바빠서 못 와. 대신 할머니가 더 많이 사랑해줄게. 네, 할머니. 준석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랑 있으면 더 재미있어요. 그날 밤 준석이가 잠든 후 영란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희망의 집 재단에서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영란이 편지를 읽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보람있는 일이야. 영란이 중얼거렸어요. 돈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어. 며칠 후 준석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 소식 들으셨어요? 영란이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박철민 변호사를 통해 태호와 혜진의 근황을 들었거든요. 두 사람은 지금 공장에서 막일을 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아직 연락이 없구나. 영란이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잖아. 네, 할머니. 준석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랑 있으니까 전혀 안 외로워요. 그날 저녁 영란은 바닷가를 산책하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37년 동안 키운 아들을 잃은 아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원망보다 평화로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햇살이 바다 위에서 반짝이는 걸 보며 영란이 생각했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준석이가 뛰어와서 영란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게 잡았어요. 아이고, 우리 준석이 대단하네. 영란이 손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이 석양의 실루엣으로 비쳤어요. 작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태호와 혜진이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죠.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태호가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대할 게 아니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혜진도 지쳐 있었어요. 준석이라도 잘 키워주시길 바랄 뿐이야.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공장에서 일하며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예전에 화목했던 부부 관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영란과 준석이의 행복한 일상이 계속됐어요.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산책을 하고 준석이가 학교에 간 사이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영란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졌어요. 이웃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영란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어느 날 준석이가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예요. 할머니랑 살면서 정말 행복해요. 영란이 손자의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순수한 사랑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준서가 할머니도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해. 영란이 손자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석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계속 여기서 살 거죠? 그럼 물론이지. 영란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어. 이제 우리 둘이 진짜 가족이야. 영란이 준석이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준석이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웃는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보였습니다. 가족보다 진심 어린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영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